서울 관악구에서 40대 엄마 그리고 6살짜리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한꺼번에 잃게 된 남편. 그런데 이 남편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재판 중에 정말 끔찍한 사진도 많이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표정 한 번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처음 운 게 자신이 사형 구형 때 우는 걸 보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아버지라는 그런 가증스러운 말을 듣고 숨진 아내와 아들의 사진을 보고도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는 남편, 심지어 그곳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남편. 오늘 그때 그 사건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40대 엄마와 6살짜리 아들, 시신이 어떻게 발견됩니까? 네, 최초 신고자는 이 엄마의 아버지, 그러니까 6살 아들의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가 딸한테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딸의 집을 찾은 겁니다. 그 집이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재개발지구 빌라였었는데 저 빌라를 찾았다가 이 할아버지가 딸과 손자의 시신을 눈으로 바로 보게 된 겁니다. 어허. 너무 안타깝게도 정말 처참한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 그 침대 위에 놓여있던 이 두 구의 시신이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마치 깊은 원한이라도 있는 것처럼 엄마인 40대 여성은 11차례나 공격을 받은 모습이었고 또 6살에 불과한 아들도 3차례나 흉기로 공격받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할아버지가 직접 목격을 한 건데 당시에 피해자들의 출혈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현장에서는 혈흔이 묻은 지문이나 족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1차례나 공격을 당한 아내, 그리고 6살짜리 아이한테도 3차례나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이 깨끗합니다. DNA, 지문, 족적 아무것도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40일 넘도록 난항을 겪습니다. 이러면서 경찰은 2가지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의심입니까? 네, 일단은 이 범인과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관계, 그러니까 면식범일 가능성을 의심을 했고요. 2번째는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경찰이 했습니다. 일단 사건이 일어난 빌라 자체가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이 이웃 주민들의 눈을 피해서 이 범행 장소로 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거다라고 봤고요. 또 안방에는 귀중품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자 2사람을 살해하고도 이 값비싼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은 면식범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또 이 시신들이 결국은 부검영장을 발부받아서 법의학자들이 부검을 했는데요. 부검을 해보니까 일단 피해자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고 30초도 되지 않아도 숨졌을 것이다 라고 법의학자들이 분석을 했고요. 또 이 시신에는 몸싸움이나 저항의 흔적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순식간에 공격을 받았음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로지 살인을 위한 범행이었다라는 점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가지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약 40여일간 수사한 끝에 결국 마침내 용의자를 특정을 했는데요. 다름 아닌 이 40대 여성의 남편이자 6살 아들의 아빠였던 40대 조 씨가 용의자로 특정이 됐습니다. 아내이자 아들을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를 한 겁니까?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찰이 남편이자 아빠인 조 씨를 이 사건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문이 묻은 흉기도 찾지 못했었고 옷가지에서 혈흔이 나왔던 것도 아닙니다. 직접적인 살인의 증거가 없었는데도 이렇게 경찰이 남편 조 씨를 의심한 데는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아내와 아들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잃고 자신이 상주가 되었는데도 남편 조
조 씨는 장례 절차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빈소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20분에서 30분 정도 머물다 간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날 조 씨의 누나가 빈소에서 주저앉는다거나 통곡을 한다거나 하는 보통의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동생이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숨졌는데 남편은 빈소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떤 심리였을까요? 과연 그 사람들 옆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서적인 단절을 스스로가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족들조차 이상함을 느꼈다는 것은 슬픔과 같은 이러한 공감의 결여가 극단적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 짓인데, 누가 봐도 아빠 짓인데 현장이 너무나 깨끗했습니다. DNA, 족적, 지문 아무것도 안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때 숨진 아내의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마를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내의 지인은 가마를 이용해서 증거를 인멸했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조 씨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요. 조 씨의 뒤로 도자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조 씨의 직업이 바로 도예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평소 그릇 등을 만드는 공방이 있었고 이 공방 안에 전기 가마를 두고 지냈는데 이 전기 가마의 온도가 최소 1300도씨까지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용광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숨진 아내의 지인은 남편 조 씨가 전기 가마를 이용해서 흉기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처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아내와 아들이 숨지고 불과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 보통 이 시기에는 가장 슬퍼하고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예. 그런데 슬픔에 가장 깊게 빠져 있어야 할 이 시기에 조 씨가 인터넷 중고거래에 전기가마를 판다라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전기가마에서는 DNA가 나오지 않았고요. 한 방송이 비슷한 환경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옷까지는 몰라도 흉기는 해당 전기가마로 인멸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흉기를 거기다 녹인 건가 했지만 또 흉기를 녹일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접적인 이 흉기를 찾을 수 없었는데 혐의를 입증해야 될 경찰, 이번에는 어디에 주목했습니까? 시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그 아내하고 아들의 시신이 있는 건데 이 두 시신에 남아있는 공격의 흔적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시신에 남아있는 공격의 흔적은 왼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아들의 몸에 남아있는 흔적은 오른쪽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보통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한쪽으로 일관되게 남아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번갈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자를 살해한 범인이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쓰는 양손잡이라는 걸 이제 뜻하는 것인데 어허. 남편 조 씨가 바로 양손잡이였다고 합니다. 경찰이 이제 그 점에 주목을 한 것이고 또 경찰이 또 다른 수상한 행적도 찾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숨진 범행 다음 날에 남편 조 씨가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구매했는데 경찰은 이것도 이제 사건 발생 시간에 자신의 행동을 확인할 수 없게 하려고 일부러 한 행동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 또 남편 조 씨가 사건 이후에 갑자기 세차장에 가고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가 하면 헬스장에서 샤워만 한 40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혈흔을 없애기 위한 행동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을 분노하게 된 사건, 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일단 내 가족을 왜 살해한 거예요? 네, 다름 아닌 돈 때문에 살해했다. 이렇게 범행 동기가 밝혀졌습니다. 이 결혼 전부터요, 이 도예가였던 이 남편 조 씨는 수입이 많지 않았고요. 결혼 전부터 이 숨진 아내가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결혼 후에도 생활비며 작업 비용 등등으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 200만 원, 300만 원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다고 해요.
본인과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철거를 앞둔 40년 된 허름한 전세 빌라에 살면서도 남편 조 씨를 위해서는 이 헌신적인 아내가 수억 원의 대출까지 받아서 신축 오피스를 매입해서 남편만을 위한 공방까지 마련해주는 그런 남편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내였다는 겁니다. 아들의 태권도 학원비는 고민하면서도 이 남편에 대해서는 모발 이식 수술 비용이든지 뭐 안마의자, 캐시미어 코트 비용 등등까지 모든 걸 남편을 위해서는 다 해주는 그런 아내였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가 버티다가 생활고를 더 이상 감당하지를 못해서 남편에게 힘겹게 여보, 공방 규모를 좀 줄여뒀으면 좋겠다. 이 생활용 도자기를 좀 제작하고 판매하면서 경제활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팔 수 있는 도자기를 좀 만들어 달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태까지 도와줘서 고마워 이런 말은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니,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내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나는 계속해서 돈 못 벌 거라고 너한테 말을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난 계속 결혼하기 싫다고 했는데 당신이 괜찮다 해서 결혼했더니 이제 와서 돈을 잘 못 버네, 또 방향을 잘 잡으래. 이런 게 말이 되냐면서 오히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당신 도자기라도 좀 팔자. 아내의 이 한마디에 남편이 이혼까지 요구했다? 그러면서 분노했다? 글쎄요, 어떤 심리였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생활비를 제공해주고 또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어떤 존재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도자기를 파는 행위는 예술적인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훼손하는 일이었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 아내에게 기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현실 그 자체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무슨 예술가의 자존심이 꺾여서 범죄를 저지른 양 포장하려 했습니다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니, 도자기 팔자고 하면 화나면 이혼하면 되죠. 더 큰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뭐였습니까?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남편 조 씨는 결혼 6개월 전부터 내연녀를 만들어서 불륜을 저질러 왔었습니다. 집에는 월에 한 번 정도만 들어가고 아내가 마련해준 공방에 생활하면서 내연녀와 월 평균 17회가량을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절반 이상 정도를 만났다는 건데요. 아내가 경제활동을 요구하자 남편 조 씨가 이혼을 거론하면서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내연녀는 공방에 더욱 자주 드나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연녀는 사건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남편 조 씨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결혼한 것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아내는 만지기도 싫다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 별거 그리고 이혼 소송이 시작됩니다. 자, 이쯤 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남편 엉뚱한 곳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남편 조 씨가 이혼 소송이 시작되니까 돌연 바뀌기는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쯤에 용서를 빌면서 소송 취하를 부탁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진정한 반성이 아닌 돈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내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니까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결국 공방 운영비와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 남편이 부모, 누나, 지인까지 돈을 빌려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진 상황이 된 겁니다.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이 남편 조 씨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찾아간 곳은 바로 경마장이었습니다. 카드론 대출과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무려 800만 원가량을 경마에 베팅을 했지만 결국 다 잃게 된 겁니다. 사건 3일 전 남편 조 씨의 통장 잔고는 결국 1,900원이었다고 합니다. 남편 조 씨가 범행 전에 아내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는 근 2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하고 범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진술하기도 아내가 숨지면 친정에서 준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형 공장 2채도 내가 상속한다고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술가라는 이유로 예술가인 척하면서 아내에게 경제적으로 얹혀 살고 그게 끊어질 것 같으니까 살인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게 드러나니까 이제 아내의 보험금까지 노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애는요? 왜 애까지 6살짜리 아들은 왜 살해를 했습니까? 이 남편 조 씨의 내연녀가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아들을 자기를 안 닮았다고 하더라. 친자식이 아닌 것 같다고 의심하는 말을 했었다. 이혼하면 친자 검사도 할 걸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바람핀다고 지금 아내까지 의심하네요. 그러니까 결혼 6개월 만에 바람핀 건 남편 조 씨 자신인데 엉뚱하게 M1 아내의 불륜을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어린 아들은 친자가 맞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멀쩡한 자기 아들이 친자가 아닐 거라고 의심하던 그 남편은 아들의 생년월일도 몰랐는데 근데 재판 과정에서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피해자다. 누구보다도 범인을 잡고픈 남편이자 아빠다. 이렇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이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공개가 되니까 현장에서 제3자들마저도 슬픔에 잠겼는데 그때조차도 남편 조 씨는 담담한 태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유족에 따르면 자기한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자 그제서야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예. 결국 범행 현장을 깨끗하게 치웠음에도 이 흉기의 방향, 양손잡이를 알 수 있는 흉기의 방향 때문에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 살인범을 특정할 때 흉기가 어느 쪽으로 찔렸느냐 이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인 사건에서는요, 사실상 피해자의 시체가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 흉기가 어느 부위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또 이런 방향을 통해서 이 범인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등등이 몸에 증거로 남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용의자를 특정을 했고 공판 검사도 그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